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탈리아 여행을 도와드리고 싶은 이상호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베네치아 아쿠아알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영상을 업로드 했었죠. 지난 11월 12일 날 베네치아 역대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한 이후로 해외 토픽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뉴스로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었던 11월 13일 때마침 제가 휴일이어서 어떤 모습일까 베네치아가 그 현장의 모습을 담아드리기 위해서 한번 업로드를 했었고요. 물에 잠긴 모습을. 그리고 이제 두 차례 더 큰 홍수가 왔었죠. 160, 160.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아직까지 베네치아가 물에 잠겨 있는 건지, 자,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이 물이 빠진 다음의 모습을 또 한 차례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홍수가 난 모습과 나지 않은 모습을 한 번씩 업로드 해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업로드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일기예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이틀 뒤에 한 차례 더 좀 큰 홍수가 발생할 예정이어서 여행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좀 디테일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려서 여러분이 좀 대응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요, 꼭 하나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그 물높이만 보시고 이만큼 잠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높이가 예를 들어 이 사진 속의 모습이 135cm다 라고 한다면 섬의 기본 높이가 있습니다. 그 높이가 80cm 이상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135 빼기 80 하면 55cm 정도 잠긴 겁니다. 이 사진 속에서 보시면 이 무릎 정도까지 온 모습 보이시죠? 네. 간혹 이 물높이 135다, 150이다, 187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싹 다 잠긴 줄 알고 너무 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걸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네치아 지도 제가 여러 차례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생겼죠. 굉장히 넓습니다. 베네치아 그 관할 구역은.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네치아 여행을 한다고 한다면 베네치아 본섬이라 불리는 이 물고기 모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지 쪽으로 연결된 다리를 건너가면 여기에 그 메스트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기차로 약 10분, 12분 정도 걸리는 구간인데 여행자분들은 숙소를 여기 본섬 쪽에 구하시는 분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메스트레 쪽에서 구하시는 분이 또 절반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여기 위에 무라노, 브라노, 토르첼로, 리도 같은 섬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기본적인 지도상에서 베네치아 본섬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눈에 담아 두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아쿠알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 아쿠알타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소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언론에 보도될 때는 주로 비로 얘기를 하죠. 비. 지난주에 이탈리아 전국적으로 실제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마테라를 비롯해서 로마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폭우가 많이 쏟아졌는데 이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뉴스 보도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물론 비가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고요. 그 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살펴볼까요? 자,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11월과 3월이라 적어드렸는데 이게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거든요. 정식 명칭이 시로코 바람입니다. 시로코 바람. 자, 이 바람이 가장 강력해지는 시기가 11월과 3월이에요. 그러면 여기 리도 바깥쪽 오른쪽 편에 여기가 아드리아해의 깊은 바닷물인데 이 바닷물을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끌고 베네치아 이 물고기 모양 쪽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 들어오는 물이 밀물 시간대를 만나게 되면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더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밀물이죠. 자, 밀물은 하루에 2차례 발생합니다. 이 달과 지구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특히나 더 이것도 강력해지는 시기가 있죠. 하루에도 2번
밀물, 썰물 발생하지만 가장 강력해지는 게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으로 있을 때. 이렇게 되면 보름달이고 태양, 달, 지구 이렇게 서면 이제 금음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약 14일 주기로 오게 되는데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게 어플리케이션 2개를 더 들고 왔거든요. 요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저 내용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베네치아 오시기 전에 1메테오라고 자 이거는 여러 차례 언급드렸던 어플리케이션인데 꽤나 정확합니다. 당일날 아침에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하니까 요거 꼭 확인해 두시고요. 뭐 오늘 날씨가 어떤지, 강수량이 어떤지, 그리고 바람의 세기가 어떤지. 바람이 두 자릿수 이상이면 센 건데 이건 뭐 25, 37 앞으로 다가올 일요일이죠. 네. 그럼 이 정도면 강풍입니다. 강풍. 그리고 이게 바테오라고 원래 이 어플리케이션은 그 수상버스 시간을 좀 이렇게 구글 지도처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던 어플인데 여기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이 조수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물높이죠.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 3, 4일치의 물높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틀 뒤에 140cm.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이 달의 변화죠. 달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지난 11월 12일 날 역대 최악의 홍수 두 번째 홍수였죠. 그때 물높이가 187이었거든요. 그날은 보름달이었구나.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3일에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15일, 17일 날 160cm에 달하는 홍수가 두 번 더 왔었죠. 그리고 잠깐 평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18일 날 한 번 더 영상을 업로드를 한 게 이때였고요. 이 반달일 때, 상향과 하향일 때는 그나마 물높이가 낮았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틀 뒤 24일 일요일에 140cm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점점 금음달로 가고 있죠. 그 보름달과 금음달, 그래서 가장 유의해야 될 게 보름달이고 그 다음이 금음달이고 그리고 상향과 하향일 때는 그나마 물높이가 좀 낮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과 3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넘치는 게 아니라 이 달의 변화에 의해서도 이게 최대치가 나오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두신다면은 여러분이 베네치아 방문하실 때 좀 더 안전하게 둘러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밀물 시간대 중요하고요. 하루에 2번. 그리고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기후변화에 따라.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네. 집안 치마. 지금 베네치아 본섬에서 뭐 수상버스가 다니든 택시가 다니든 할 때에 속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골목 곳곳에 경찰이 속도 측정기 측정하고 있거든요. 이 배가 쭉 지나갈 때 발생하는 이 물살에 의해서 집안이 침하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요 5가지 요인에 의해서 베네치아가 물에 잠겨버리는 높은 물에 의해서 잠겨버리는 이 침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베네치아 이 도시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게 예보가 되잖아요. 과학기술 발달했기 때문에. 그럼 베네치아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사실 이게 1번이 성공하면 가장 좋은데 모세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로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썰물 때는 뭐 이렇게 물이 순환이 돼야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걸 완전 다 닫아버리면 이게 다 물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밀물 시간에만 동작하는 기계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모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2021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2년의 시간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완성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다 물음표긴 하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베네치아 도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물높이에 따라서 수상버스 노선이 일부 변경되거나 특히나 물높이가 140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140cm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운행을 일시 중단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렌도 100cm, 110cm 뭐 이런 단계별로 해가지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정확히는 110cm부터죠. 110, 120, 130, 140 4단계에 걸쳐서 사이렌 울리는 주기와 소리가 좀 다르거든요. 혹시나 베네치아에 머무실 때 사이렌이 울린다면 지금 아쿠아 알타 현상이 곧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막이라고 그 가게 입구에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설치하는데 사실 그걸 설치한다고 해서 물이 완벽하게 방어되지는 않고요. 물이 일부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 다리를 설치해주는 정도. 자, 이 정도가 베네치아 도시가 해줄 수 있는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여행객 입장에서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이미 숙소를 확정해가지고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쭉 가야겠지만 아직 숙소를 예약하지 않은 분, 특히 11월과 3월에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본섬 지역보다는 이 메스트레 쪽에 호텔을 잡으시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여름에는 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뭐 야경을 보려고 해도 이 본섬에 숙박이 있어야 오후 9시 이후에 지거든요. 여름에는. 그때는 본섬이 당연히 강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겨울철에는 5시만 돼도 어둡기 때문에 한 5시, 6시 정도에 뭐 야경 보고 비발디 사계까지 공연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스트를 빠져나와서 숙박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11월과 3월 이런 겨울철 접어드는 요 계절 아쿠아알타가 특히나 발생 확률이 높은 이 기간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섬보다는 메스트레 육지 쪽을 여기에서 숙박을 구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권장드린다는 거죠. 제가 그 본섬과 메스트레 위치별로 어떤 숙소가 괜찮을지에 대해서 작성한 영상도 있으니까 과거의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높이가 120cm 이하일 경우에는 뭐 임시 다리를 통해서건 어떤 방법으로든 빠져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장화를 준비해야 될까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이제 120cm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140cm. 자, 요런 상황일 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불가피하게 움직여야 된다면 그때는 장화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웬만하면 이 밀물 시간대에는 피해서 예를 들어 뭐 두칼레 궁전 안에 계신다거나 어디 박물관 미술관의 작품을 구경하신다거나 아니면 숙소에서 좀 더 쉬시다가 나오시거나 밀물 시간대를 피하면 가장 좋은 거고 불가피하게 피하지 못하고 이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장화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수상버스 이제가 어떻게 노선이 바뀌는지 운행이 중단된 건 없는 건지 이거를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런 아쿠아알타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냥 그 수상버스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그 수상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미 잠깐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혹시나 10분, 15분 기다려보고 수상버스가 안 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걸어서 기차역까지 오시거나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3가지 미리 설치를 하고 베네치아를 방문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 종일 잠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신다면 이 계절에도 충분히 여행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미 3번 이상의 홍수로 인해서 베네치아 본섬이 좀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지 주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관광객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 썩 달가운 눈빛이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여행을 오신 거긴 하지만 가게들 보면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너무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피해 현장 뒤로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하면은 현지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씁쓸하게 바라보겠죠. 그죠? 엄연히 얘기하면 수해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에티켓은 여러분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거 참고하시고 아직 이게 끝나지 않은 현상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몇 차례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시간을 들여서 아쿠아알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